오늘부터는 이제 좀 생성 모델 쪽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Variation of Encoder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이게 생성 모델에서 거의 초창기 모델이고 지금 모든 생성 모델의 거의 근간이 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생성 모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복습을 꼭 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생성 모델이겠죠. 그렇죠. 근데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숫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엠리스트를 열심히 배워서, 0, 1, 2, 3, 4, 5, 6, 7, 8, 9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을 모아놓은, 연예인 얼굴을 모아놓은 뭐 셀럽 A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서 그 모델이 나중에 연예인 같은 사진들을 생성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데이터를 통해서 뭘 배워야지 생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배우는데 이 생성 모델이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데이터로부터 익스플리시트하게 확률 분포를 배우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그 확률 분포를 좀 임플리시트하게 배우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지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느낌이 안 오시니까 나중에 몇 개 생성 모델을 좀 공부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요 익스플리시트하게 요 확률 분포를 근사하는 찾아내는 요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true distribution이에요. 실제 확률 분포. 근데 실제 이미지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생성을 못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이 확률 분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를 갖는 뉴럴 넷으로 근사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px를 근사하는 확률 분포, p 세타 x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뉴럴 넷이 배우는 거고 그 뉴럴 넷의 파라미터는 세타란 얘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p 세타를 배웠어요. 우리가 아래에 이제 첨자가 붙어 있는 거는 근사된 확률 분포입니다. 뉴럴넷이 배운 확률 분포. 실제 확률 분포하고 비슷하면 좋겠죠. 근데 뭐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률 분포 P세타를 잘 배웠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잘 배웠으면은 우리가 P세타로부터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실제 같은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확률 분포기 때문에 확률 분포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샘플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실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에스티메이션을 해요. 이 확률 분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 확률 분포를 데이터를 열심히 공부해서 추정하게 되고요. 이 추정된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을 취하면 이제 그럴싸한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걸 배우면 돼요. 그럼 이 P세타 X를 뉴럴넷이 잘 배워놨으면은 그 뉴럴넷이 어떠한 그 이미지든지 그럴싸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런 개념이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전에 이안 구펠로가 뉴립스에서 튜토리얼을 할 때 썼던 자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옛날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생성 모델들을 구분을 해놨는데 익스플리시트하게 덴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습니다. 임플리시트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접근하는 것 중에서는 뭐 덴시티를 진짜로 이렇게 트래킹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트래킹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근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배울 거는 이쪽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베리에이셔널하게 근사하는 거, 뭐 스토캐스틱한 방식이 있는데 베리에이션 하는 방식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VAE.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VQVA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트랙터블하게 덴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 트랜스포머 기반, 그다음 픽셀 RNN, CNN, 그다음에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VQVA하고 이 픽셀 RNN, CNN을 볼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저자가 똑같아요.
에런 우드 저자가 똑같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자료는 포함을 시켜놨는데 시간이 좀 너무 될까 말까 고민이라서 하게 되면 좀 간단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그렇게 큰 메인 스트림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그 여기 나와 있는 요 플로우 매칭 보이시죠? 요 플로우 매칭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근간이 되는 버전이에요. 플로우 매칭이 가장 성능이 가장 좋고 빠른 생성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안 하기는 좀 찜찜하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겐도 다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요 스코어 모델하고 디퓨전 모델, 플로우 모델은 우리 이번 학기에 다루기는 좀 무리예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학부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학기 제가 수업한다 그랬죠. 거기 생성 모델들도 많이 다루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오토인코더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뉴럴넷이에요. 이거 한 30년 이상 된 모델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죠. 자, 이 인코더는 뭘 하는 거냐면 이게 뭐 입력 데이터인데 뭐 편의상 그냥 우리 이미지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럼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압축을 시켜요. Z라고 하는 작은 스페이스로. 이 벡터의 차원이 뭐 256 바이 256 바이 3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뭐 100차원 벡터 이런 식으로 차원이 훨씬 낮은 거예요. 압축을 하고 디코더는 요 Z를 다시 원래 걸로 복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X햇이 나오는데 이 X햇이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X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뉴럴넷을 훈련을 시키는데 요 이미지를 집어넣고 뭐 이미지가 나오겠죠. 복원이 잘 되면. 그래서 로스를 줘서 훈련을 시키겠죠. 로스를 주는데 어떤 로스냐면은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서로 같아라. 픽셀 레벨에서. 그런 로스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이 로스를 실제로 주려면 이미지에 대해서 같으려면 첫 번째 픽셀의 첫 번째 값하고 복원된 이미지의 첫 번째 픽셀의 첫 번째 값, 값이 서로 일치하고 두 번째 픽셀끼리는 서로 같아야 되고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로스를 어떻게 주면 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주는데 첫 번째는 요 x 있잖아요. 요 x 요거죠. 그다음에 x 햇은 출력한 거니까 요거죠. 여기 있는 거. 요 두 개의 차이의 투놈의 제곱이잖아요. 거리가 0이 되라, 가까워져라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특정한 이미지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평균을 내서 로스가 가장 적어지도록 하면 되겠죠. 로스 굉장히 심플해요. 리컨스트럭션 하는 로스예요. 말 그대로. 리컨스트럭션은 뭐예요? 재건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걸로 다시 되돌리는 거. 재건하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로스를 실제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것처럼 계산하면 되죠. 컬러 이미지니까. 얘도 컬러 이미지고요. 그러면 i가 1부터 n까지, 이쪽이 m이고요. 픽셀이 가로 쪽이 n개예요. 그럼 j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각 픽셀의 값은 RGB 값을 갖죠. 그러면 그 세 개, RGB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RGB 집어넣고 xijk 빼기 x의 ijk가 서로 가까워라 라고 하면 되죠. 두 개의 거리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로스를 주고 훈련을 시키거나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디코더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 가우시안 디코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스를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다 비슷한데 지금 여기가 다르죠. L이 하나 더 들어갔고 256까지죠. 1부터. 요거는 뭐냐면은 요 픽셀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256까지예요. 0부터 255까지든지 하여튼 255 종류의 값을 갖죠. 256 종류의 값을 갖죠. 그거를 원화수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의 값을 원화수에 맞춰라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원화시 되잖아요. 256으로 하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컬러 이미지의 그 컬러 코드 값이 레드 값이 0부터 255 사이 값을 보통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은 그 100은 0000 쭉 가다가 100번째 1이고 나머지는 0인 이런 그 원화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원화 벡터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합 벡터로 표현해 놓으면 뭐가 좋아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요런 디코더를 베르노이 디코더라고 불러요. 뭐 어렵지 않죠. 어떤 걸 많이 쓸까요? 전통적인 오토인코더에서는 위의 방식을 초창기에 많이 썼어요.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보통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아래 거 잘 봐두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를 원화수로 풀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줘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목표로 하는 거냐? 원래 거로 되돌릴 거면 뭐하러 그 뉴럴넷을 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를 위한 걸까요? 오토인코더는. 여기에 있는 요 Z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압축된 표현 Z, 요거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토인코더는. 이 뒤에 디코더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면은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X에 대한 저차원 표현을 얻기 위해서 오토인코더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Low Dimensional Representation. 그렇죠? 저차원 표현을 얻기 위해서 이 오토인코더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파일을 압축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원래 큰 파일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압축 버전을 갖고 있으면 뭐 우리가 저장 공간도 아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걸 직접 핸들링하기도 좀 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작은 사이즈니까. 그래서 그 G를 얻기 위해서 보통 오토인코더를 쓰는 겁니다. 디코더는 훈련용으로 잠시 붙여놓은 거고 훈련이 끝나면은 얘는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만 쓰는 거예요. 이 뒤쪽은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큰 데이터를 작은 그 매니폴드 상에 있는 어떤 작은 벡터로 바꿔주는 거는 사실은 오토인코더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계학습을 배우신 분들은 거기 뭐 PCA 같은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디멘셔널 리덕션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PC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분산이 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직선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압축을 한다고 치면은 오토엔코더는 뉴럴넷이잖아요. 여기에는 그 비선형들이 막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넌리니어한 서브스페이스로다가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압축 성능이 훨씬 좋겠죠. 예. 그런 목표로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목표는 여기 있는 G를 얻어내는 게 목표예요. G를 보통 임베딩이라고 부르죠. 그 임베딩을 얻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얻어낸 임베딩을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도대체 얻어내느냐 하면은 이 얻어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수행하게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뉴럴넷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은 뭐 이미지도 되고요. 오디오, 비디오, 뭐 텍스트, 뭐 액션 다 됩니다. 모든 종류가 다 되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도 뭐 CNN, 뭐 아니면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아니면 RNN 써도 되고 다 돼요. 뭐 무슨 구조든지 상관없습니다. 압축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게 있어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원래 오토인코더는 X를 그냥 인코더에 바로 집어넣어서 보호를 시키는 거였는데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X에다가 잡음을 추가해요. 살짝 잡음을 추가해가지고 X 프라임을 만든 다음에 요 X 프라임을 인코더가 받아가지고 Z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는요, 이 Z를 받아가지고 뭐를 내야 되냐면 원래 그 잡음 추가되기 전에 있는 X를 재건하도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원래 걸 잘 복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디코더가 잡음을 제거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잡음을 제거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도 배우게 돼요. 이렇게 하면. 예,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뭐 똑같죠. 아까랑. 예. 그러니까 요게 X햇이니까 뒤에 게 X햇을 원래 X랑 같아지도록 배우면 되겠죠. 이런 게 있고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나중에 제가 이게 디퓨전 모델을 이번 학기 하지 않으니까 뭐 볼 일은 없는데 좀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추후 좀 어드밴스드 된 생성 모델에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기 전에 매니폴드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매니폴드 러닝, 매니폴드를 배우는 거죠. 매니폴드가 뭡니까? 매니폴드.
매니폴드. 매니폴드라는 거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노트를 달아놨죠. 제가 그 보통 이런 노트를 아니 여기 메모를 달아놨는데 메모는 원래 제가 학부 강의를 시작하면서 달기 시작했는데 그냥 달아놓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하기에도. 매니폴드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실제로 분포하는 그 픽셀 스페이스는 예를 들어서 이게 256 256 3 이미지라고 하면은 여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는데 이게 픽셀이 세로 256, 가로 256 그리고 컬러다라고 하면은 이 픽셀 스페이스는 차원이 어떻게 되냐면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이죠. 그런 차원인데 이거는 픽셀 스페이스라고 하고 매니폴드는 그거보다 훨씬 저차원이에요. 저차원 공간. 요거를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G가 보이시는데 요 G가 존재하는 공간. 요게 매니폴드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분포하는 저차원 공간. 이게 왜 이런 거를 그럼 이 저차원 공간을 배울 건데 왜 이런 거를 배우냐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픽셀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 그쵸? 인데, 각 픽셀이 또 256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또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픽셀이 가질 수 있는, 음, 예, 왜 접촉이 안 좋은가요? 네. 요 픽셀이 256가지 값들 중에서 하나를 갖고 RGB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다 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셀이 또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럼 모든 경우를 조합하면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엄청난 공간이죠. 근데 요 로우 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는 예를 들면 뭐 100차원 벡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아무래도 훨씬 적은 공간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구, 동그란 공. 동그란 공을 생성해라라고 하면은 그 공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을 픽셀 레벨에서 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공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공의 색깔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의 그 비춰지는 조명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돼요.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으면 공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훨씬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적은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간을 배운다라는 게 매니폴드 러닝이고, 이걸 오토인코더가 이렇게 줄여주는 거니까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매니폴드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 단순한 벡터로 얘네들은 뱉어주잖아요. 그래서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이 매니폴드가 잠재 공간이에요. 잠재 공간에 벡터 G로 그냥 직접 매핑을 합니다. 예, 이미지들을 다른 이미지 집어넣으면은 또 그냥 다른 벡터로 매핑이 되고 또 다른 이미지 집어넣으면 또 다른 벡터가 나오겠죠. 저희가 학습이 잘 됐다고 치면은 벡터 값들이 다르게 되는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거 오늘 배울 걸 쓰게 되면은 얘는 이 X 이미지 분포를 여기에 있는 G가 그냥 그 랜덤한 그 평면상에 있는 벡터에 직접 매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간상에 매핑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가우시안 분포가 보이는데 이 이미지를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벡터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벡터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네. 자, 그렇게 하게 돼요.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이제 좋은 예가 나오는데 오토인코더하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즉 그냥 입력을 그냥 벡터로 바꿔주는 거랑 어떤 그 확률 분포를 갖는 벡터로 바꿔주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이거를 값을 G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으면은 디코더가 있으니까 뭔가를 생성하게 되겠죠. 아니 이제 내가 생성 모델을 쓰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코더를 버리고 이제 학습이 다 끝났어요. 디코더가 잘 학습이 됐어. 그러면은 G가 100차원 벡터라고 치겠습니다. 100차원 벡터에다 값을 막 채워요. 이렇게 채워 넣으면은 이미지가 나와야 되겠죠.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에서 봐서 압축을 했던 G값을 집어넣으면 그건 그대로 잘 복원하겠죠. 그리고 그 벡터랑 굉장히 유사한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래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런데 랜덤하게 아무거나 골라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운이 좋으면은 내가 압축했을 때 봤던 그 값이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언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뭐 노이즈 같은 게 막 튀어나와요. 근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얘를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 벡터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내가 랜덤하게 값을 채워 넣더라도 내가 배운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값을. 그러면은 얘가 아무 값이나 다 집어넣어도 그럴싸한 이미지들이 다 나옵니다. 오토인코더는 내가 학습에서 봤던 그 벡터, 그거를 집어넣어야지 나와요.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값을 집어넣어야지 이미지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얘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예, 뭔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확률 공간을 배웠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 특이하죠? 자, 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왜 자꾸 꺼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키하고 몸무게 분포를 우리가 뭐 키만 따질게요. 사람 키가 뭐 평균이 175cm고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 분포에서 내가 샘플을 취하게 되면 뭐 170도 뽑히고 180도 뽑히고 막 뽑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체 공간이야. 그러면은 0도 뽑고 막 1000도 뽑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비현실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범위 내에 있는 음, 그 확률 분포로부터 뽑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자, 뭐 일단 그런 거고 이제 구체적인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아무 복잡한 분포에서 뽑게 하면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뽑아요. 예, 그런 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겠죠. 이 요 확률 분포를 배우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을 거예요. 생성 모델로 쓰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성 모델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예전에 시도를 했는데, 여기를 확률 분포로만 단순하게 주고, 이거를, 이미지를 생성해라라고 하면은, 음, 이게 확률 분포를 얘가 배워야 되는데, 자, 여기다 로스를 줬어. 이 로스는 복원해라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인코더, 디코더가 디코더 입장에서는 복원만 잘하면 되지. 내가 이걸 확률 분포를 배울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죠? 확률 분포를 배우도록 하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켜야지 성능이 나와요. 예전에는 여기 없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이 오토엔코더처럼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자가 여기 있는데 음, 킹마, 킹마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아담 옵티마이저의 저자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이분이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만들었는데 2013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이제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이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금 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자체로 그대로 잘 쓰이진 않겠죠. 이것도 발전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VQA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를 이용한 뭐 달리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곳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달리뿐만이 아니고요. 뭐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런 데도 다 이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 써 있네요. 예. 여기 사용이 되고 나올 때 나중에 이제 지금 잘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데이터 분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PX라고 하는 게 있고 P 세타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잘 봐주세요. 실제 데이터 분포는 PX예요. 이미지, 이건 이미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니까 X라고 하는 이미지의 실제 분포가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 분포. 데이터 분포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어쨌든 이런 분포가 있는 거예요. PX가 있고 여기 혹시 간혹 가다가 P하고 요 아래다가 데이터하고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써도 되고 그냥 그런 거 안 쓰면 실제 확률 분포니까 PX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X로부터
요런 거 무슨 기호죠? 샘플을 취한다라는 기호죠. px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x1부터 xn까지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진짜 굉장히 복잡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 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되어 있는 사진들만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이미지들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엠리스트는 뭐죠? 이미지가 7만 개가 있죠. 0이 7,000장, 1이 7,000장 해서 7만 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엠리스트는. 자, 엠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왔죠. 자, 엠리스트는 우리가 7만 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데이터에는 0, 1, 2, 3, 4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데이터에 없는 0들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극히 일부고 7만 개에 불과하고 데이터에 없는 그런 것들도 존재할 수 죠 그걸 데이터로 모아놓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러면 이 모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PX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PX를 찾아내면 우리가 게임 오버죠. 우리가 PX라는 걸 알아. 그러면은 우리 어떤 이미지인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PX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PX를 모르기 때문에 PX를 뉴럴넷으로 근사시킬 거예요.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는 PX를 뉴럴넷으로 찾아낼 겁니다. 세타를 찾는 거죠, 결국은. 뉴럴넷이. 요거를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라고 불러요. 요 PX라고 하는 요 확률 분포. 요건 근사된 데이터 라이클리후드고요. 요건 실제 데이터 라이클리후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7만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뉴럴넷이 그냥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균등하게 자주현이 돼 있다고 치면은 이런 특정한 이미지, 여기 0이잖아요. X10이. 0이라고 하는 요 이미지가 나올 확률은 7만 분의 1, 라이클리후드는 7만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없는 것들은 나올 확률이, 뽑힐 확률이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형태의 근사를 하면 됩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고요. 이런 가정을 깔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목표는 P 세타 X를 PX를 근사하도록 훈련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뭐 어렵지 않죠. 이제 확률을 다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는 확률을 다루는데 확률 분포를 배울 거예요. 네. 확률 분포는 라이클리후드라고 불러요. 데이터 라이클리후드. 그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확률 얘기가 좀 나오니까 조금 베이스 룰을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룰은 앞에 제가 2강에서 이런 걸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거 베이스 룰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P A 기분 B 여기서 B로 나눠주면 되죠. 요거잖아요. P A 기분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A 기분 B를 보통 이제 posterior distribution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일단 이름은 지금 알아두시고 이게 likelihood라고 불러요. 좀 전에 보셨던 P 기분 A죠. 요 서로 반대죠. 확률이. 그리고 PB는 evidence라고 부르고 PA는 prior라고 불러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자, 이 프라이어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프라이어. 프라이어. 이건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분포예요. 가정한 분포. 보통은. 그다음 PB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통 찾아내요. 이 값을. 그리고 뭐 이걸 알면 이걸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풀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posterior approxi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보시면 P, Z given X라고 하는 거는 X가 주어진 상황에서 G가 나올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결국은 X라고 하는 그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G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인코더가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X가 주어졌을 때 G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인코더가. 근데 요거는 우리가 모르죠.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P, Z 기분 X는. 그래서 이거를 인코더가 배우도록 해요. 이것도. 이 조건부 확률도. X가 들어갔을 때 이거에 압축된 표현 G를
분포를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뉴럴넷이 배우도록 해요. 그래서 이거를 Q라는 걸 썼는데 사실은 이거 P 써도 상관없습니다. P, phi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는 뉴럴넷으로 근사시키면 되죠. 요 순서가 중요해요. X가 주어진 상태에서 G를 배우는 거. 예, 확률은 다 P를 쓰는데 P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Q를 썼어요. 인코더 쪽에는 Q.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인코더가 X를 잘 압축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우리가 실제 그 포스테리어 분포, 여기를 포스테리어 분포라고 불러요. 후방 분포. 인코더의 분포를 포스테리어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이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요 진짜 포스테리어를 알고 있어요. X가 주어졌을 때 G. 요게 X가 조건이잖아요. 입력이 들어갔을 때 G가 나오는 요 진짜 확률 분포를 만약에 안다면 이걸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만약에 안다면 어, 이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이걸 안다면 이 분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알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이 분포를 우리가 베이스 룰을 앞에서 봤으니까 베이스 룰을 풀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P, X 기분 G라고 하는 거. X 기분 G는 뭐죠? X 기분 G. G가 주어진 상태에서 X가 나오는 거죠. G가 주어져서 X가 나오는 거. 이거는 우리 디코더잖아요. 디코더 뉴럴넷이 배우도록 근사할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뉴럴넷이 배우도록 할 거니까, 오케이. 뉴럴넷이 잘 배우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PG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미리 가정한 이 G의 확률 분포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가정이 됐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PX를 몰라요. 그렇죠? PX는 지금 데이터 라이클리후드잖아요. 데이터의 분포인데, 이거를 계산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시도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PX는 우리 아까 제가 이 에비던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PX라고 하는 거는 PX 기분 Z에다가 PG를 곱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모든 G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요거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고 앞에서 제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 어떤 확률 X를 얻고 싶은데 이거는 G가 있을 때 X예요. G가 발생했을 때. 그거는 G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고 그다음에 그걸 모든 G에 대해서 다 따져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네. 어, X가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이고요. 그렇죠? PX가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이에요.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 그러면 이거를 휴대폰 고장 확률 얼마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당연히.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삼성 휴대폰, 화웨이 휴대폰, 샤오미 휴대폰, 애플 휴대폰은 각각 그 벤더마다 고장날 확률을 갖고 있겠죠. 그걸 알고 있다고 치면은 그걸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성 휴대폰이 G1이고요. 삼성 휴대폰을 살 확률에다가 삼성 휴대폰이 고장날 확률 더하기 어, 애플을 살 확률과 애플을 사고 나서 그 애플이 고장날 확률, 애플이 고장날 확률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뭐 이건 확률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Z에 대해서 이걸 적분을 해라. 이 Z가 지금 이게 엄청난 차원이에요. 엄청난 경우의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인트랙터블 해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PX를 계산하는 게 인트랙터블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Z 기분 X를. 그래서 얘를 인코더가 이렇게 배우도록 시킬 거다 이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디코더는 이걸 배우고 G가 주어졌을 때 X를 만들어내는 걸 배우고 인코더는 X가 주어졌을 때 G를 뱉어내도록 배우도록 할 겁니다. 둘 다 배우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얘는 파이고요. 얘는 세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트루 포스테리어 분포는 요건데 요거를 근사하는 요 순서가 중요해요. G 기분 X, G의 분포예요. 이 조건이고요. 이렇게 배우도록 하면 됩니다. 이거는 X의 확률 분포가 전혀 아니죠. X는 조건에 불과하고 제가 G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라고 치면은 자 우리 김현지 학생이 코로나에 지금 걸렸을 확률 얼마입니까?
0이라고 답을 거의 하겠죠. 여기 뭐 말짱하니까. 예. 근데 그게 바로 PG는 0이에요. PG는 0인데, PG는 0인데, PG를 넣으면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게 나오겠죠. 근데 X가 주어졌어요. 자, 코로나 지금 진단 키트를 갖다가 지금 진단을 했어. 양성이 나왔어. 자, 코로나 걸려서 확률이 얼마입니까? 거의 높겠죠, 굉장히. 그 양성이 나왔다는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이 조건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뭐 일반적인 낮은 확률이 될 텐데, 예, 이 조건이 깔려 있으면 달라지죠. 이게 음성이 나왔을 때 확률, 양성이 나왔을 때 확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예,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은 이건 G의 확률입니다. 자, 한 가지 어프로치는 그럼 이 인코더를 우리가 근사한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제가 요 포스테리어를 지금 인코더가 배우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여기에 있는 요 프라이어를 우리가 뭘로 근사할 거냐면요. 예,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할 거예요. 여기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X랑 상관없이 이 X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입력 데이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취할 거라는 얘기죠. 나는 무조건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좀 이상하죠. 예, 데이터 분포는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한 분포를 이 배우도록 했는데 갑자기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왔잖아요. 샘플링을 할 때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G를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한 값을 채우겠다는 얘기죠. 생성 모델을 쓸 때는. 그러면 인코더가 X를 요 확률 분포를 근사했다고 했는데 이 근사할 때 표준 분포, 정규 분포에 가깝도록 근사를 시켜야만 말이 되겠죠. 그래야지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한다라는 가정이 디코더가 그런 가정이 맞겠죠. 디코더가 생성을 할 때. 그래서 인코더가 어, 표준 정규 분포니까 참 여기 표준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요 i가 이제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원 공간상에 있는 그 단순한 스칼라 값을 갖는 그 가우시안 버퍼가 아니죠.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는 이렇게 종처럼 그리면 되겠죠. 예. 두 방향으로 다 표준 편차가 1인 가우시안 버퍼를 그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차원이 64차원, 뭐 128차원 이런 걸 써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공간 3차원까지만 그릴 수 있으니까 못 그리는데 예, 일반적으로 n차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방향으로 다 표준 편차가 1이어야 되겠죠. 그림을 가상으로 그린다면 그런 거를 아이소트로픽이라고 불러요. 아이소트로픽한 가우시안 분포를 갖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샘플링을 취하는 거고 그러면 이 포스테리어를 근사화시키는 인코더는 X를 집어넣으면은 가우시안 분포가 갖는 파라미터는 두 개밖에 없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 벡터 128차원짜리는 128차원짜리 평균 벡터, 128차원짜리 표준 편차 벡터. 이거를 인코더가 결국은 내도록 하는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니까. 예. 그리고 Z를 요렇게 생긴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취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줄 겁니다. 어, 참고로 이게 지금 여기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한다고 했고 지금 이건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죠. 평균이 뮤고 시그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면은 이쪽 훈련시킬 때 이건 지금 샘플링을 할 때 이건 훈련시킬 때인데 훈련을 시킬 때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면은 X의 의존적인 분포가 안 나오죠. 모든 X가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어도 표준정규 분포가 나온다는 얘기는 X의 의존적인 분포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긴 하는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표준정규 분포는 아닌 이런 형태를 배우도록 하고 나중에 그게 표준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도록 훈련 목표를 주고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뭐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모델의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인코더가 뮤하고 시그마를 내뱉어 주죠. 근데 여기 지금 요거 곱하기 더하기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샘플링 하는 건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면 무슨 값이 나오겠죠. 벡터 값이. 차원이 다 같아야 돼요. 더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준 편차에다가 곱하고 랜덤한 곳으로부터 나온 값을 곱하고 평균에다 더해주고 이런 연산을 수행하면 요거죠. 결과가. 여기서 나온 요게 g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평균에다가 잡음으로부터 나온 샘플링이 된 벡터가 시그마랑 곱해지니까요.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 얘는 표준 정규 분포였지만 이렇게 나온 g는 그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이동된 정규 분포죠. 그렇죠? 예, 그런 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디코더로 들어가서 복원을 시키는 걸 배우도록 할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는 훈련할 때 훈련시킬 수가 없죠. 훈련을 시키려면은 뭐가 수식, 덧셈, 곱셈 뭐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백프로파게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미분도 되고. 근데 샘플링을 해라라는 거는 수식이 아니죠.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끊기잖아요. 아까 이런 구조상에서. 네. 로스는 여기서 나와요.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연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샘플링을 취하는 그런 과정을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복원된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랑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게 리컨스트럭션 로스예요. 로스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뒤에서 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만 잘 시키면 될까요? 리컨스트럭션만 시켜가지고는 안 되겠죠. 얘가 지금 확률 분포를 배우도록 아까 했어야 되잖아요. 인코더가 뱉어준 요 인코더가 배운 후방 확률 분포가 프라이어 분포랑 서로 같아져라 라는 규제 조건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오토인코더가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G로 압축을 하는 걸 배우긴 배우는데 이 G가 이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한 PEG랑 굉장히 비슷해져라는 거죠. 예, KL 다이버전스 두 확률분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 거리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파라미터 세타 여기 있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인코더고 디코더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중요하죠. 근데 파라미터 파이도 배우죠. 당연히. 예,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성 모델이면은 이쪽을 쓸 거니까 파라미터 세타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파라미터 파이도 배워야 되겠죠. 동시에 배워지니까. 그리고 우리의 훈련 목표는 뭐냐면 이 데이터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면 이것도 훈련 목표에 맞죠. 데이터 라이클리후드. 데이터가 관찰될 확률이 높아지면 되니까 생성 모델이니까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도 이 여기 나오는 건 이미지여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의 확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데이터 라이클리후드가.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예, 마지널라이제이션에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모든지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죠. 예, 이걸 계산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예, 계산했으니까. 근데 이게 모든지에 대해서 접근해라? 이거 말이 안 되죠. 역시 인터랙티브를 하죠. 이것도.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요 수식이 제일 복잡한 수식이 될 텐데 그렇게 잘 따라가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예. 자, 보시면 이 p 세타 x를 맥시마이즈 할 거죠. p 세타 x를 맥시마이즈 할 건데 우리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많이 쓰니까 로그를 취해줘도 뭐 되겠죠. 우리가 찾는 건 결국은 세타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찾는 목표가 바뀌지 않으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바꿨어요. 일단은 그리고 요거를 맥시마이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맥시마이즈 해주면 되는데 로그 p 세타 x에다가 갑자기 뭘 하나 곱했네요. 그렇죠? 같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자, 이건 G의 확률 분포라고 했죠. G의 확률 분포인데 모든 G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이건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1이에요, 뒤쪽은. 그래서 이걸 임의로 하나 더 추가해 줬어요. 곱하기 1한 거는 뭐 등식이 성립하니까
그럼 갑자기 없던 인코더가 보이죠, 지금 여기. 그렇죠? 인코더를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트릭을 부린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밖에 있는 요 로그를 안으로 끄집어 왔어요. 왜냐면 얘는 G랑 상관없는 거니까. 예, 상수기, G에 대해서 상수기 때문에 뭐 안으로 가져와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식은, 세 식은 서로 같아요. 이퀘이션이 돼요. 그리고 여기 P 세타 X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왜? 요거를 베이스 룰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P 세타의 Z 기분 X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P 우리가 세타 X니까 요 자리를 바꾸면 되죠. 여기 자리를 바꿔서 요 자리로 넣어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식이 다 성립이 돼요. 그리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거를 색깔은 좀 다른데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거를 분자에 곱해주고 분모에 곱해줬죠. 여기. 그렇죠? 네, 여기 바뀐 거 없어요. 네, 똑같은 수식에다가 1을 곱해준 거예요. 결국은 1을 곱해주고 예. 그리고 나서 색깔별로 풀면 돼요. 이제는 제가 색깔을 구분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로그니까 로그에서 이렇게 곱으로 이어져 있는 거는 탑으로 바꿀 수 있죠. 따로따로. 그래서 오렌지색을 요거랑 곱해서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이렇게 가져왔죠. 근데 초록색의 분모 분자를 서로 바꿨죠. 이렇게. 예. Q하고 P가 Q가 분모고 P가 분자인데 분모 분자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로그에서. 네, 그리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고 뒤에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색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까지 전개하는 것도 따라가 보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이제 항이 세 개가 생겼잖아요. 첫 번째 항을 가만히 뚫어져라 한번 봐요. 이건 뭘까요? 한번 10초 정도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이거 확률이죠? G의 확률이죠, 지금. 조건부 확률이에요. X가 조졌을 때. 확률이고, 요거는 뭐예요? 확률에 곱해져 있는 별량이죠. 예. 그러면 어떤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게 되면은 기대값이죠. 이 기대값의 정의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요 놈의 기대값, 오렌지 색깔의 기대값입니다. 예. 요거의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의 정의에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또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봤을 것 같아서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하나 첨부해 놨는데 여기서 봤어요. KL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는 여기 P 곱하기 로그의 PQ, P 오버 Q 이렇게 생겼죠? 요걸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거 서로 같죠? 요거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확률 분포상의 거리를 표현하는 KL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게 바로. 요것도 마찬가지죠? Q고 여기 P니까 KL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상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요 확률과 요 확률 사이의 거리 두 줄 그어서 표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랑 요거랑 거리.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뒤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 확률 분포. 지금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P하고 Q를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건 뭐죠? P 세타의 Z 기분 X는 요거잖아요, 요쪽에. 여기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X가 주어진 상황에서 G를 알아내는 확률. 이건 우리가 모르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게 하는 거는 G가 주어졌을 때 X 확률을 배우는 거였는데, 반대잖아요, 이건 지금.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따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건 언노운이에요. 이걸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특성을 갖죠? 이건 항상 양수입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무조건. 그래서 이게 양수라는 건 아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아는데 이걸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지만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을 부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의 p 세타 x를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에다 더하기 이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로그 p 세타 x는 이걸 다 포함하는 거니까 요 두 개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 그래서 엘보라고 불러요. 엘보.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은
리컨스트럭션 로스예요. 계산을 나중에 한번 해볼 건데 재구성, 그러니까 지금 입력을 복원하는 그 로스가 딱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하게 되면. 그리고 이쪽은 이건 KL 다이던스인데 어떤 거죠? 요거는 인코더가 근사한 후방 분포라고 했죠. 데이터를 압축하는 분포.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미리 가정한 가우시안 분포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인코더는 최대한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까이 데이터 샘플들을 압축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훈련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함수 분포가 서로 비슷해지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뉴럴넷으로 훈련을 시킬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써서 훈련을 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은 경사 하강을 시키니까 예, 요거를 부호를 바꾸겠죠. 예, 아까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로스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이거 플러스였는데 바꿨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군 로스 펑션입니다. 이게 바로 로스 펑션을 예, 우리가 가지고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여기서 요거를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부르고 요거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불러요. 음. 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아예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오토엔코더죠. 이게 없으면 오토엔코더처럼 돼버려요. 근데 요게 있으면은 요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그럴싸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쪽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더하기 여기서 10 막 곱해요. 그럼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스에서. 그러면 이 목표는 뭘까요? 이놈의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보다도 이쪽을 잘 만족시키면 되죠. 이쪽 로스가 워낙 크게 작용을 하니까. 그럼 이쪽 로스가 만족시키는 건 뭐냐면은 인코더가 압축하는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되라라고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코더가 이제 학습한 그 분포가 이 사전에 가정한 분포랑 지나치게 가까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인코더가 열심히 압축할 이유가 없죠. 예. 그냥 여기서 그 표준형 분포로부터 그냥 샘플링을 취하면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너무 강하게 걸어주게 되면은 이게 포스테리어 분포라고 했는데 포스테리어 분포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포스테리어 콜랩스라고 불러요, 보통. 포스테리어 콜랩스. 예. 너무 이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까이 가도록 해주게 되면은 예, 우리가 디코더가 그냥 알아서 다 만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디코더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음, 의미 있는 그 공간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그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돼요, 보통. 자,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이제 생성 모델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이 되면은 인코더는 사실은 이제는 필요 없겠죠. 생성할 때 디코더를 쓰는 거니까. 근데 아까 오토엔코더는 사실은 디코더가 훈련용으로 달하는 거고 인코더가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목표물이었는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는 그걸 생성 모델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인코더보다는 디코더가 중요한 거죠, 이제는. 디코더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원래 생성 모델을 쓰려면 디코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 그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압축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인코더를 보통 많이 써요, 이것도. 원래 초창기 목표는 생성 모델이 목표였는데 그 디코더 안 쓰고 인코더를 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디코더를 쓰는 경우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아니라 VQVA나 좀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이 이제 그 디코더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을 예, 네, 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을 시킬 때 디코더를 우리가 베르노이 디코더를 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베르노이 디코더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미지 집어넣고 인코더가 압축하고 평균 표준 편차 내죠. 그렇죠? 그러면 예, Z를 결국은 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는 가우지안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죠. 그렇죠? 뭐 물론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써가지고 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거를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원래 이미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베르누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디코더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n by n 크기의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n by n 해상도 곱하기 컬러가 있으니까 3개가 또 들어가고 그리고 픽셀 밸류가 256개니까 256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데 이런 큰 차원의 원합 벡터 형태를 띠겠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로스 펑션은 아까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대로 가져온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이쪽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제 실제로 이제 P하고 Q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은 요 베르노이 분포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베르노이 분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식으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죠. 아까 보셨던 식이에요, 요거.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컨스트럭션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기대값을 지금 계산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말이죠. 기대값을 계산하고 있나요? 기대값을 계산하고 있나요? 기대값을 계산하려면 여기 다시 기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거 샘플 하나죠, 지금 이거는. 특정 샘플 하나. 특정 샘플 하나만 씁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왜냐면 이 계산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계산이고 이거를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지 않고 샘플 하나를 대표값으로 취해요. 그래서 이 논문상에서는 뭐 몬테카를로 테크닉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L의 크기를 1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기대값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샘플 하나를 취해서 대표값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의 키의 평균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그냥 집어가지고 이게 평균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은 계산을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요거 뭐죠?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였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정규 분포에 가깝도록 이렇게 맞춰놨죠. 그렇죠? 지금 평균 뮤고 표준 편차는 뭐 있잖아요. 여기 시그마. 시그마인 정규 분포고 얘는 표준 정규 분포고 두 개의 거리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용해서 KL 다이버전스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 유도는 안 했는데 한번 나중에 뭐 별도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이 명시적인 식이 나옵니다.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거 나오죠? 이거 나오죠? 그럼 실제로 로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랑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랑 굉장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우리가 샘플을 취해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을 취해서 그 값을 G로 하면 되겠죠, 이제. G.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취한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을 취한 그 벡터. 128차원짜리 벡터는 128차원짜리 벡터가 여기 나오겠죠.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뽑혀진. 각 차원이 있어요. 128차원짜리 벡터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 있죠. 128개가. 그거에 대해서 뽑은 거예요. 뽑으면 채워지겠죠. 값이. 채워지고 그거를 제너레이터에 밀어 넣으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여기다 어떤 값을 다 넣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럴싸한 이미지들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확률 분포를 근사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배워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상에 있는 값을 하나 샘플을 취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든지 그럴싸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 데이터의 그 분포가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배우게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도록 이왕이면 가까워지도록 확률 분포를 배우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예, G를 뽑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G 값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던지 상관없이 그럴싸한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죠. 왜냐하면 확률 그 공면상에 있는 값들이 내가 골라졌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골라지지 않겠죠.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미지들이 다 그럴싸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표준정규 분포로부터 값을 취해가지고 만드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자들이 논문에 적어놨어요. 복잡한 이 프라이어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게 딥 뉴럴 넷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가 이 딥 뉴럴 네트워크의 요 앞쪽 부분들, G에 가까운 부분들이 확률 분포의 그 복잡한 것들의 일부를 배우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까지 이제 되겠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실 거는 생성을 할 때는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뽑아서 값을 채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그 구조적으로 의미를 좀 띄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음, 아까 그 Z값을 우리가 채워주게 되면은 디코더에 밀어 넣으면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 나온 것들을 쭉 모아봤어요. 쭉 모아봤는데, 어, M리스트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뭐, 임의의 값을 하나 골라가지고, 랜덤 벡터를 골라서 값을 채웠습니다. 6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벡터를 살짝 값을 바꾼 거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6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 이미지도 6하고 비슷한 것들이 튀어나올 텐데,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게 점점 0으로 바뀌죠. 그, 그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3차원 벨 커브라고 하면 거기서 값을 하나 고르고 그 기준 인접해 있는 거에서 하나 고르고 축을 따라가면서 고르게 되면은 점점 생성되는 이미지가 일정한 패턴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0으로 바뀌고 2로 바뀌고 이렇게는 뭐 1로 바뀌고 8로 바뀌었다가 1로 바뀌고 점점 7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사람 얼굴을 생성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보시면 이런 그 찌푸린 얼굴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죠. 왼쪽 오른쪽 보던 사람이 왼쪽으로 점점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웃게 되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는 이런 그 벡터의 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레이턴트 공간상의 G값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 G값을 일정한 축으로 쭉 골라주게 되면 그거에 반응해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이런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2000 요거는 16년도에 요 사람은 이 사람이 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 예술가 같은 아티스트인데 이런 그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 얼굴 방향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잠재 공간상에 그러니까 지휘 공간상의 연속성을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어, 이런 거 보시면은 무표정한 사람이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웃는 방향으로 내가 값을 어느 정도 바꿔주게 되면 더 활짝 웃게 되고 하는 것들. 그 웃는 벡터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웃음 벡터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이게 뭐 표정을 이게 시무룩하게 하는 벡터도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원래 내가 샘플링한 거에다가 그 정도의 양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Z 값을 내가 조절해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모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뭐 컨셉 벡터라고 부르는데 레이튼 그러니까 이게 그 확률 분포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린시플드 제너러티브 모델이죠. 우리가 확률 분포도 배웠고 이런 잠재 공간상에서 G값을 컨트롤하면서 이미지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했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목표가 데이터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실제로 수식으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로어 바운드도 찾았고, 그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단점은, 일단은, 우리가 언노운 팩터가 있었죠, 아까. 로어 바운드를 알지 부산물처럼 달고 다니는 그 성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일단은 단점으로 지적이 돼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나온 그 생성 모델들보다는 성능이 당연히 떨어져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픽셀, CNN, RNN 이런 거 나오고 뭐 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 VA의 가장 큰 생성 모델로서의 단점은 이게 블러리한 이미지들이 나와요. 뿌연 이미지들, 그 윤곽선들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예, 그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모델들은 이 VA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예,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번 학기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원래 이미지 분포가 있고 그 분포를 압축한 그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까운 이미지 분포를 상정을 해놓고 그렇게 되도록 이미지를 인코더가 압축을 하는 거고 디코더는 그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요겁니다.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많이 다 돼서 제가 실습을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실습은 제가 지난번에도 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모아서 이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 구현하는 코드는 되게 심플해요. 왜 그럴까요? 오토엔코더니까. 로스 함수만 다르죠? 로스 펑션만 그 아까 그 식을 그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 식만 이렇게 파이썬으로 구현이 돼 있고 인코더 디코더는 그냥 우리가 뭘 쓰던 그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능을 물론 잘 내려면은 좋은 인코더 구조를 가져야 되고 디코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차원만 맞춰주는 형태로 해도 되겠죠. 중간에 여기 100차원 벡터고 내가 이미지가 256 256 3이면은 256 256 3을 받아가지고 100으로 줄여주는 구조만 만들어주면 돼요. 예, 그런 구조로 해서 뭐 CNN 쓰는 코드로 아마 해놨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예. 형태로 구조도 되게 심플하고 로스 펑션 줘서 훈련시키면 되는데 훈련 시간도 길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딥 뉴럴넷이 아니니까 간단한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지 않고 그래서 CNN에서 엠니스트 훈련시킬 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죠?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리면은 훈련이 될 겁니다. 요 위에 코드는 요 아래 거는 이제 조금 더 그 하이 퀄리티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코드고요. 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돌려보시면 돼요. 코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해될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생성한 얘는 이렇게 나와요. 돌려봤더니 그 레이턴트들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쭉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8 나오다가 점점 뭐죠 이거 예, 나중에 9가 나오게 되죠.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을 잘 해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코드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돌려보시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조금 내용이 좀 약간 난해했죠. 네, 학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성 모델에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핵심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